그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제3절의 납세 의무자를 볼게요. 그럼 취득세는 누가 내느냐? 납세 의무자.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양도소득이 있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자는 1번 보면 사실상 취득자, 2번에 형식상 취득자 있죠. 형식상 취득자. 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납세 의무자는요 이래요. 혹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하는데 등기를요. 등기는 을의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돈으로 사면서 그 을의 돈으로 사면서 을의 자식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 건가요? 당연히 을 거지. 을의 자식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셔요. 이러면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을의 자식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럼 등기가 을의 자식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럴 경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면서 이제 좀 거꾸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면서 내가 무주택자로 있어야 돼. 내가 주택을 내 앞으로 해놓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 이래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을 해놓을 수 있을까요? 명의를? 해놓을 수 있죠. 그럼 그 부동산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예요? 아니죠. 내가 생각을 하면 내가 내 중심으로 판단을 하면 또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뭔가 하면 진짜 소유자는 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는 사실상 취득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자는 형식상 취득을 한 게 되겠죠. 공부상에는 을의 자식 앞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부상 취득이기 때문에 형식상 취득이에요. 그러면 진짜 돈 내고 취득한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을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취득세는 왼쪽 페이지에 1번에 있다시피 사실상 취득자도 취득세를 내고 2번에 형식상 취득한 자도 취득세를 다 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상으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는 그러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취득세는 을도 내고 을의 자식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실무에서는 을의 자식만 취득세를 내고 말지. 왜? 과세권자가 을의 자식이 자식 돈으로 샀는지 돈에 이름이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버지 돈으로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자식만 내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론하고 실무는 틀린 거죠.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조합원이라는 게 있네요. 조합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가끔 이제 나오니까 좀 보세요.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항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 그래요. 근데 그 위에 해당 조합원용으로 그거예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니까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 조합원용이 아닐 경우에는 그때는 조합에서 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얘기 보시고 그 다음에 의제 취득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물 등의 설치가 있죠.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네요. 본다.
이제 요것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좀 잘 체크를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이런 건물에 있는데 이게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갑 소유했는데 을이 이 건물 전체 임대를 들어오고 싶어 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해가면서 여기다 엘리베이터 좀 설치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이 그렇게는 임대 못 놓는데 그러면 알아서 제 비용으로 제가 처리를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을이 했어요. 즉 임차인이 설치를 했어요. 임차인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어요. 이럴 경우에 취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설치한 을이 내야 되느냐? 건물 주인인 갑이 내야 되느냐? 거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는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엘리베이터만 있는 건 아니고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붙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구조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해놨잖아요. 을이 설치를 했어도 갑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갑이 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본다.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왜? 이 엘리베이터 주인은 누구 거예요? 너 나갈 때 나 뛰어갖고 갈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정착이 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갑이.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내용까지도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과점주의 연대 납세 의무는요. 그 뒤에서 한번 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연부매수계약자. 우리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할부매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연부취득이에요. 거기에서 장기할부매매는 1년 이상 대금을 분할해서 지급을 하는 것을 분할해서 받는 것을 장기할부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요. 취득이잖아요. 연부매수예요. 매수. 이것은 2년 이상에 걸쳐서 대금을 일정액씩 납부를 하는 것을 연부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연부취득의 상대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한테, 일반 법인한테는 해당 사항 없어요.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계약금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몇 년 정도 걸려? 2년 이상 걸리죠. 이건 연부취득이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에서 어떤 공장 용지를 조성을 해놨다. 그러고 국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2년 할부로 팔고 있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연부 매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연부 취득을 했을 때는 1번 볼게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연부 계약을 체결한 매수 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한 자가 내나요? 계약자가 내나요? 잔금까지 다 치르면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죠.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뭐예요? 계약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잔금을 치를 때 납세 의무가 생기거든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게 잔금을 치러야 납세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계약자는, 근데 여기서는 누가 내려요? 계약자가 내려요. 한번 여기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이런 택지를, 큰 택지, 공장용지 같은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10억이 간대요. 10억이 가는데 2억에 걸쳐서 이것을 2년 이상에 걸쳐서 내기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로부터 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갑의 부동산이 될 것은 언제 돼요? 이 잔금까지 마지막 10억까지 내야지만 취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2억이잖아요. 이럴 때 요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요 잔금을 내기 직전까지는 갑은 뭐예요? 매수 계약자예요. 매수 계약자. 그렇죠? 그런데 취득세에서는 뭐라는 거야? 2억을 냈으면 갑이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겠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유상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이 4%거든요. 4, 2, 8하면 얼마인가요? 800만 원. 또 1차 증도금 내잖아요. 이걸 연부금이라고 불러줘요. 이때 또 800만 원. 그러면 갑은 이거 내고 취득세 내고 이거 내고 또 취득세 내고 이거 내고 취득세 내고 이거 내고 취득세 이거 내고 취득세를 내. 그러면 갑은 하나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예요? 5번을 낸다는. 대금을 5번에 걸쳐서 낸다고 이거를 5번에 걸쳐서 내야 돼요. 이게 원칙은 10억까지 다 지급한 상태에서 10억에서 4%를 내서 4천만 원을 취득세를 내는 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취득세를 내래요. 그러면 갑은 이때는 취득한 자, 사실상 취득자 아니에요? 취득자 아니죠? 계약만칙이 이랬으니까. 그래서 뭐래요? 연부 매수 계약자, 국가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금액은 똑같아. 한꺼번에 4천만 원을 내나 800, 800, 800, 800, 5, 8이 40, 4천만 원을 내나 똑같아. 똑같은데 이렇게 받겠다는 거죠. 우리가 갑 입장으로 볼까요? 갑은 이렇게 800만 원씩 나눠서 5번에 걸쳐서 내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잔금 딱 내고 4천만 원 한 번에 딱 내는 게 좋겠어요. 속으로 지금 분할 납부했으면 이렇게 나눠서 냈으면 좋겠다. 할부로. 어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거는 다 내고 내서 4천만 원 하고 여기 800, 800, 800, 800, 800, 800 어느 돈이 더 큰 돈이에요? 숫자로는 같은 4천이지만 이거는 한참 2년 전에 낸 거예요. 그렇죠? 이 돈 은행에 넣어놨어 봐. 이자가 얼만데. 당연히 이때 내는 게 좋죠. 그러면 과세권자, 세금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뭐냐? 아니야. 우리 세금 한 푼이라도 빨리 받아야 돼. 빨리 받아야 돼. 그래서 받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받는 과세권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세금을 보다 빨리 받고 보다 많이 받기를. 요번에 뭐 8종과를 더 받았대요. 걷었대요. 아주 그냥 잘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왜? 과세권자는요. 일단은 어때요? 여러분이 돈 받는 것도 어때요? 누구한테 빌려줬다 받는 것도 어때요? 똑같은 돈이라면 빨리 받는 게 좋고, 그렇죠? 같은 돈이라면 최대한 늦게 내는 게 좋죠.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같은 돈이라면 최대한 늦게. 그렇죠? 최대한 늦게. 또 일정 똑같은 기간이라면 가장 적게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취득세는 연부 매수 계약자가 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외예요. 취득세는 소유자가 내야지 원칙이거든요. 취득세 소유자가 내야지 원칙인데 누가 낸다? 계약자가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끝에 그런 거 있어요. 연부취득 기간 중에 타인에게 연부취득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금을 존속한다. 납세금을 존속한다. 내용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팔 수 있죠. 그러면 이 뒤에 대금은 누가 내는 조건일까요? 당연히 을이 내는 조건으로 팔았겠죠. 그런데 소유자가 명의자가 계약자 자체가 을로 바뀌었다면 좋은데 을로 안 바뀌고 계속 갑이라는 사람으로 가면서 을한테 돈을 요때 낼 돈을 2억을 받아서 2억을 국가에다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을이 갑한테 2억을 줘서 갑이 2억을 내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취득세는 다 갑이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납세금은 존속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을은 전체 금액이 10억이 좀 넘게 들어갔겠죠. 10억. 만약에 뭐 권리금이라든지 돈 더 줬다면 그 부분에선 취득세 납세가 나중에 있겠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84쪽 맨 위에 보면 연부취득 중에 과세 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 왜? 납세무 성립 자체가 안 했기 때문에 취득세 받던 거 다 돌려주겠다는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수입하는 경우 뭐 부동산을 수입할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7번째 보면 상속 물건인 경우가 나와 있죠. 상속 물건인 경우. 상속으로 거기에는 가로 안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 유증, 포괄유증, 유증, 포괄유증,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상속 전부 다 상속이에요. 상속인데 이런 것들도 그 유언에 의한 징여. 유증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예요. 그 유언 공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 공증, 유증이라고 그래요. 이제 자식들이 싸울까봐 여기 빌딩은 큰 아들, 저기 자갈밭은 작은 아들. 이런 것을 전부 다 정해놓고 근데 지금 주면 싸움 나니까 어떻게 해라. 내가 죽은 다음에 가져가라. 그럼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사망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포괄유증 같은 경우는 내 재산 전부를 큰아들에게 줘라. 이게 포괄유증이에요. 모든 내 빚도 다 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신탁재산을 상속. 내가 A 장세에서 맡겨놨는데 재산 내가 죽었다. 그러면 재산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상속인한테 가야 되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 때 이때는요 상속인 각자 상속받은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무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거에 대해서만 취득세. 다만 이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사이에서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 하나의 물건을 둘 이상이서 받을 수 있죠. 이럴 때는 상속인 사이에서 뭐가 있다? 연대납세무가 있다. 요 연대납세무 있다는 걸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우리 취득세에서 연대납세무가 2개가 나온다는 거죠. 2개가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 취득에 대해서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연대납세무 나왔던 거 혹시 기억되시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 수중자는 뭐를 진다? 연대납세무 진다. 그쵸? 이렇게 그것도 같이 연대납세무 나오면 3가지는 딱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2가지라는 거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 대여 이거는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4절에 취득 시기, 납세무 성립 시기 나오는데 우리 취득 시기 또 취득한 때 또 취득한 날 그 다음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같은 얘기라는 거죠. 편하게 얘기한다면 취득세 낼 일이 생긴 날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게 된 날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샀어요? 아니면 상가를 샀어요? 내 집이 된 날은 언제예요? 언제? 그날을 알아야지만 그날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취득 시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같은 얘기죠.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승계취득, 유상승계취득.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양도소득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양도소득세에서 뭐가 있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양도 시기는 어떻게 됐나요? 원칙 뭐라고 그랬어요? 사대청 예외는 뭐래요? 등기 접수일.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 얘기를 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런데 우리 취득세에서는 이날을 뭘로 하는가 보면은요. 취득세에서는 취득 시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원칙이 2가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 예외가 뭐가 되는가 보면요. 등기 등록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틀리는가를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뭐가 틀리는지. 여기는 뭐야? 등기 접수일이 됐다. 여기는 등기 등록일.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이 거기 모의고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양도소득세 원칙은 등기 접수일 그랬는데 여기다가 등기 등록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틀린 걸 고르라고 그래. 예외가 등기 등록일이다 그러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리고 이게 답이래요. 등기 등록일과 등기 접수일. 아, 해설은 등기 등록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등기 등록일이나 등기 접수일이나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또 속으로 또 그래. 접수가 됐으면 이거는 등기가 된 날이고 이거는 등기를 접수만 한 날이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바보들도 있어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여러분이 등기부에 어차피 찍히는 것은 접수날이래요. 등기된 날은 절대로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접수가 됐으면은요. 접수가 끝까지야. 그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혼동하지 말라는 거야. 예외가 똑같이 뭐다? 등기 접수일이나 등기 등록일이라는 거죠. 정리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취득세니까 잔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에요. 잔금 지급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잔금을 받는 사람은 뭐래요? 잔금을 받는 날, 그렇죠? 수령일, 지급일, 수령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날.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취득 양도 시기를 배우죠. 주거나 받는 날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원래.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가 내니까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보니까 잔금 지급일이 되지만 그래서 이것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날 뭐래요? 사실상 대금 청산이래요. 그러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는 왜 여기는 취득세가 두 개냐? 계약상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양도소득세는 실질 과세만을 택하고 있다. 그렇죠? 진짜로 계약서에 써있는 날짜 필요 없어요. 무슨 과세기 때문에? 실질 과세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지금? 과세 때. 그런데 취득세는요. 실질 과세, 다른 얘기로 사실 과세라고 그러죠. 형식 과세도 함께. 계약서에 형식상 언제 주기로 한 날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사실상 장은 실질적으로 그렇죠? 한 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거는 정해졌죠?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등기접수일은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등기접수일. 또 사실상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을 때 등기접수일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등기 등록일이 되는 경우는 계약상 잔금일, 사실상 잔금일 전에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고 이거 외는 뭐다? 계약상 잔금지급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하는 경우 있죠. 지금 85쪽 맨 상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국, 수, 공, 판, 법의 거래는 뭘로 하고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하고 이거 외의 거래는 뭘로 하자? 외는 이거 외는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하자. 얘기 약속하는 거죠. 하고 있고 국수 공판 법의 거래는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하자 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이 아주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양도세에서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있네요. 계약상 잔금지급일 요거 거기 보면 위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 그런데 가로 안의 내용 볼게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거기에 잔금지급일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그러네요.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이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거기 내용 첫 조건이 있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그거 줄 한번 쳐놓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이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래요. 내가 취득을 했어요. 그럼 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납부 의무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를 안 했어요? 우리 취득했으면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를 안 하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제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 등기 안 하고 계약이 해제되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 내용이요. 그 내용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뭘로 입증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체크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취득하고 나서도 그렇죠? 취득하고 나서도 계약이 해제가 됐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상 연부금지급이라는 게 나와 있네요. 뭔가 보면요. 요거. 이게 국가로부터 취득하죠. 국가로부터 취득하니까 사실상 연부금지급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얼마 만에 며칠 약속을 했겠죠. 계약서 쓸 때. 5번에 나눠서 내는데 2년 이상에 걸쳐 낼 때 며칠 2016년 4월 10일 날 못 냈어요. 못 내고 나서 4월 20일 날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취득한 날짜는 언제가 돼? 4월 20일부터 60일 내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 있네요. 무상승계 취득 보시면 그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겠다. 계약일 증여했을 때 계약일이에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언제?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랬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상승계 취득일 경우에는 취득세는 계약일이 되고 상속은 똑같이 상속 개시일이 돼요. 이렇게 보시고 취득한 걸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똑같네. 위하고 똑같이 뭐도 안 하고요. 등기 등록도 안 하고 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뭐가 된다? 입증이 된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이네요. 유상이나 무상이나 할 것 없이 그렇죠?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똑같이 등기 등록일이 나오죠.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승계 취득일은 저도 모르겠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원시 취득 있어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도 우리 건물을 새로 졌으면요. 건물 다 진 날로부터 60일 내에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면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있네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누가 내줘요? 과세권자가 내주는 날이에요. 내주는 날 가로 안에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 또 사용승인을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네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등의 정비사업인 경우 증안지를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러면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있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언제래요? 사용검사를 받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경우가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경우에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 조합이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소유권 고시일이 다음 날, 그 위에는 주택법에 따른 거는 뭐고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또 구별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원칙적으로 보고 사실상 사용일과 허가일 중 빠른 날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간주취득도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한 날로 보겠다. 네 번째, 시효취득이 있는데요. 시효취득은 점유 시효취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은 언제죠? 그 20년이 경과한 날 그럴 거예요. 점유취득시효는 20년이 경과한 날, 시효 완성일에 취득하는 거.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점유취득시효는 언제래요? 점유 개시일이 됐었죠. 취득한 날짜가 점유 개시일이 됐었고요. 뭐 기타 내용도 한번 쭉 체크해서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5절의 과세 표준을 볼게요.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면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뺀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뺀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과세 표준은 훨씬 쉬워요. 뭔가 보면요, 과세 표준은 역시 원칙, 예외, 특례,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그 다음에 예외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그래요. 특례로서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요. 얼마나 편해요. 양도소득세는 이럴 때는 이거 빼고 이럴 때는 이거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해.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 아니면 시가 표준액 아니면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취득 당시 가액.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요. 취득 당시.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이 뭔데? 원칙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다.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근데 여기서 먼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취득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걸로 취득한 경우는 조금 전에 본 거 있죠? 국, 수, 공, 판, 법, 검일 경우에. 국, 수, 공, 판, 법일 경우에는 뭘로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취득 시기를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랬죠. 거짓말할 수 없는 거라기 때문에 진짜로 잔금을 지급한 날짜 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 가액을 신고해서 검증을 받은 취득이라면 그것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래요. 이거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무조건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무조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이라는 게 이 거래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로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역시 이거 외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요. 둘 중에서 하나를 해라. 이거 외는 이걸로 하래, 이걸로. 편하게. 이거 외는 이걸로 하는데 이 중에서 높은 걸로 하라 그래요. 지금 제가 그 기본 이론 할 때하고는 좀 이제 수업 패턴을 좀 많이 좀 틀리게 해요. 기본 이론 할 때는 지방세, 즉 취득세를 굉장히 그냥 아주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양도세를 좀 빨리 나갔고, 여기는 양도세를 좀 아주 그냥 많이 했죠. 요 내용도 들어보셨어요. 또 양도세에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래서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요. 잘 기억하세요. 양도소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 하면 양도세는 이랬지? 지금쯤은 이래야 돼요. 양도세는 이랬었는데 취득세는 훨씬 쉽네. 왜? 뺄 게 없잖아요. 일단은. 골라 잡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샀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액.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이다?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이다?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이다. 검증을 받은 거래다. 그럼 무조건 뭐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면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액과 신고가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실상 취득가액. 여러분들이 아니 신고가액도 내가 신고하는 금액도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내가 부동산에서 10억에 샀어요. 이거를 내가 샀어 10억에. 취득세 신고할 수 있죠. 이거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냥 샀어요. 거래를 했어요. 매매를 하는데 중개업자가 꼈어. 중개업자 꼈어요. 그래서 내가 취득세 신고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부터 부동산을 사서 신고해. 10억. 거짓말 안 해.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신고가액이에요? 이건 신고가액이라는 거예요. 왜? 국가하고 거래했어요? 외로 수입에 의했어요? 공매? 경매 받은 거 아니죠? 법인장부 판결문 없죠? 검증받은 거 아니죠? 뭘로 해야 돼? 그거는 신고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로부터 취득했고 이럴 경우만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런 거래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이런 당사자가 아니라면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중에서 뭘로 하겠다? 높은 걸로 하겠다. 여기에 신고를 안 했다? 시가표준액. 신고가액이 표시가 없었다? 이럴 때 시가표준액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주택법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가액을 신고를 했다면 그렇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잘 체크를 일단 해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일반적인 과세 표준을 한번 볼까요? 원칙 취득 당시에 신고가액 하시고 읽어보시고 그 2번도 마찬가지고 3번 한번 보면은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보겠다. 네 번째,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10억짜리를 내가 5억 내고 친구가 5억 내서 샀으면 나는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된다? 5억이 된다는 얘기죠.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적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산정이 있는데 시가표준액 산정.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보면 토지는 거기에 나오는 우리 개별 공시가 있죠. 그것을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시가표준액 산정하는 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그 기준시가 산정하는 거 보셨던 그 방법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다 90쪽에 넘어가서 부동산 외의 시가 표준액도 여러분 한번 쭉 보시고 그 91쪽에 보면 세 번째 특례가 있죠. 특례. 사실상의 취득가액인데 사실상의 취득가액 뭐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국수공판법 검의 거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용 한번 볼게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 가로 안에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그러면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및 또 법인세법의 규정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 제외. 그렇죠? 그 취득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 또는 증간가액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러한 거래는 뒤에가 더 중요해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뭐와 비교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과도 비교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원칙과 특례의 차이점은요. 사실상 취득가액은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데 반해서 신고가액, 즉 국수공판법 검 외의 거래일 때는 취득당 신고가액으로 하는데 이때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뭘로 하겠다? 높은 것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국수공판법 검 거래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판결문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가로 안에 민사소송 및 판결문이라는 얘기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말하고 단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 이것은 뭐예요?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제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화해조서, 포기조서, 인락조서,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래. 여기가 아니래. 그럼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로 간다. 그 다음에 법인장부는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점표, 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부분 여기는 뭐 이제 중고자동차, 중고기계장비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객관적 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를 제외하겠다. 객관적이 아니면 제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법인장부 같은 경우는 법인 작성 원장, 보조장, 출납점표, 결산서를 말한다. 그까지만 체크를 하시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판결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 화해, 포기, 인락, 또 의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 또 여기에서 공은요. 공매, 경매잖아요. 공증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세요. 이것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시험 문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공증 아니다.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아니다. 이것은 어디다? 결론은 우회다. 여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다음 장에 그 92쪽의 맨 위에 보시면 그 주의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규정에 의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 여기에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취득. 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의 취득. 또 공정증세한 취득. 법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기재 금액의 신뢰도가 높지 않으므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과세표준. 여기는 법인장부는 법인계약서는 의미하지 않고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점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우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득 가격의 범위가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제 오래 걸리니까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